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자장을 맡은 건국대 박재민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부터 기술 경영과 관련해서 칼럼을 매주 써왔는데요. 이 칼럼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마 오늘 저희 세션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많이 변하게 되겠죠.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상당 부분은 없어지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직업 중에 상당 부분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 기존의 직업과 그 비즈니스를 새로운 비즈니스와 직업에 의해서 바뀌게 되겠죠. 직업과 비즈니스는 바뀌는데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지금과 같다면 과연 그것이 실행 가능한 방법일까라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세션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과 관련해서 세 분이 오늘 발제를 해주시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는 신한금융그룹 이기흥 고객유지 트라이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렌지 라이프에서 인더샵 트라이브를 맡고 있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사실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저희가 조직을 이렇게 확 바꿨는지 그 이유 설명드리고, 조직이 바꾸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Q&A 시간에 여러분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바꾸는 건 당연히 이슈나 문제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바꿨는지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바꿨는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Q&A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왜 바꿨는지는, 저희는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메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해결했고, 그래서 왜 에이자일이라는 조직을 도입을 했고, 그 과정에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명보험 회사이고요. 여러분 옛날엔 ING라고 이제 네덜란드계 외국계 회사였다가 이제 2014년에 MBK 사모펀드에 인수돼서 지금은 신한금융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의 문화는 남아 있고 약간은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이런 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회사의 컬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에이자일 조직을 이렇게 확 바꾼 게, 금융회사 중에서 전체 조직을 바꾼 게 저희가 아마 처음이고, 아직까지도 전체 조직을 이렇게 바꾼 회사가 없거든요. 근데 금융회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회사가 보험회사예요. 사실은 좀 고리타분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업의 특성이 이제 롱텀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좀 흔히 말하는 별로 이렇게 팬시하지 않은 저희 업종의 일을 하는 게 보험회사인데요. 저희가 금융회사 중에 이걸 확 바꾸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저 오늘 세션 뒤에서도 그 수축사회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수축사회에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성장은 이제 끝났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지만 해도 좋겠는데 사회 전체가 수축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이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수축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뉴 노멀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왜 보험회사가 먼저 이걸 느끼게 됐냐면, 생명보험 업계 전체는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은행이나 손보회사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폭이 적지만 플러스를 갖고 있는데, 생명보험 업계는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이 좀 더 컸습니다. 이렇게 해선 회사가 생존하기가 어렵겠다, 이 생각을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은 하게 됐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롱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하면 20년 후, 30년 후에 돈을 지급하는데,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너무 많이 요새 생긴다는 생각을 최근 10년 사이에 했습니다. 옛날에는 중산층이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타겟으로 무엇인가 전략을 피면 다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가 완전히 심해져서 아령 사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꼭대기와 밑만 많고 중간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저기 초개인화의 혼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나시거나 그 밑에 세대들은 저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혼자 밥을 먹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밥을 먹으러 갈 때 저희 세대들과 저 윗세대들, 밑에 세대들 다 점심을 굶으면 굶었지 밥은 혼자 안 먹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저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밀레니엄 세대, 제가 좀 전에 이 전에 세션을 들었는데 이 전에 세션을 듣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신념으로 가진 건 저희처럼 조직을 에이자일이든 뭐든 바꾸지 않으면 밀레니엄 세대와 일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제 생각이었고, 이거는 그냥 트렌드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길을 누가 먼저 가느냐의 차이다. 이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까 밀레니엄 세대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시면 바텀업이고 탑다운은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조직을 바꾸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료의 집단이 많은 데서 성장해온 저희와 완전히 이제 초개인화된 사회, 여기서 회사의 조직이 이렇게 굴러가서 과연 될 거냐, 이런 컨선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스피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여러분의 부장님,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딱 부장님들, 임원님들이 임원회에 갔다 오면 야 부장들 다 모여, 딱 그래서 야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러면서 정보를 정말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뭘 보고하면 아 이런 게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임원회가 끝나면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어요. 임원회 내용을 벌써 카톡으로 다 퍼졌어. 그래서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 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딱 와, 회의 임원회 끝났다고 왔더니 그때 제가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응? 영업 담당하고 간판 붙었다며요. 아니 서로 의견이 좀 달라서 의견 교환을 했어 했더니 아니 붙었다 그러던데요. 회의가 내려왔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카톡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세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과거의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문제였죠. 이런 사회는 좋은데 저희는 처음에 업의 특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업이 정말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는데 적합한 업이냐, 보험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스테너빌리티를 할 수 있느냐. 저희가 내린 결론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네가 얼마나 많이 알았건, 네가 뭘 어떤 걸 알고 있고 뭐 똑똑했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은 허들이다. 장애만 된다 이거죠. 대표적인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광고나 마케팅, 제가 이제 그런 일 좀 하니까요. 고객 전략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옛날에 TV 마케팅에 대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분이 지금 과거에 TV 마케팅에서 잘했던 그분의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될까요? 지금 광고는 다 유튜브로 하잖아요. TV 안 봅니다. 근데 과거에 TV 광고 잘했던 그 경험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충격적인 게 B급 광고가 엄청 뜨고 있어요. 이건 다 아시죠? 저도 처음에 B급 광고를 보고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B급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있었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다가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제 개인적인 경험도 조금 더해드리면 제가 한 7, 8년, 9년 전에 MBA를 갔었어요. 늦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회사가 보내줘서 갔어요. 제일 충격받은 일이 딱 하나인데요. 숙제가 나오면 저는 숙제를 어떻게 할까부터 고민합니다. 도서관 가서 자료를 찾아야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는데 옆에 있는 미국 젊은 놈이 아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숙제 안 하냐? 한 3, 4일 전에 하면 된대요. 야 그래도 자료도 찾고 다 해야지. 야 구글에 다 있어. 구글에 다 있어.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 다음 숙제가 나왔습니다.
구글을 뒤졌습니다. 정말 다 있더라고요. 진짜 다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A로 주장을 하든 B로 주장을 하든 정해서 나의 주장을 리포트로 내는 게 대부분 이제 MBA 숙제인데, A 주장 관련한 것만 모아도 산더미 같이 있고 서로 상반되지만 B 주장만 모아도 산더미 같이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로직을 짜서 대충 살붙여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세상이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얘기해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다 들었어요. 애들이 그러셨군요. 지금 검색해요. 아닌데요? 다 아시잖아요. 그 연도도 틀렸고요. 팩트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저희 경영진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럼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리더를 버리고 집단 지성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리더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리더는 빅 히트를 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폰, 스티븐 잡스, 빅 히트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서스테이너블하게 그로스하게 계속 갈 수 있느냐? 그 지속성이 계속 갈 수 있느냐? 한 사람의 리더로 계속 지속성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봤어요. 물론 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업의 특성을 고려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곳에선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지성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리더 중심과 집단지성의 차이는요, 리더는 빠르게 결정을 합니다. 디시전이 빠르고 쫙 팔로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납니다. 스피드가 나요. 집단지성으로 가면 토론을 해야 돼요. 야, 이게 맞아? 그게 저거야? 이게 정말 맞는 얘기야? 오래 걸려요. 거기다가 컨센서스까지 이루어야 돼요.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아무리 어떤 프로젝트를 하건 무엇은 새로운 일을 계획해도 잘 안 되니까 합의를 해서 이 앞에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리더 중심의 사회에도 팔로우업이 빠르냐? 저는 그거에 약간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팔로우업을 하지만 리더가 생각한 게 뭔지 잘 몰라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물이 꼭 맞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로지컬하게는 리더 중심이 좀 스피드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요. 첫 번째, 조직을 엔드투엔드로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회사의 고객 관련 조직은 다 프로젝트 TF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태스크포스 팀이야. 그래서 모든 조직에 비즈니스 하는 애가 있고 IT 하는 애도 있고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려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뭐 마케터가 이런 게 고객 절개 맥혀 그러면 시스템 안에가 그거 시스템적으로 어려워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뭐 프로세스 디자인하는 애가 그건 뭐 여러 가지 온갖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이용하지만 토론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컨센서스가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스피드가 엄청 빨리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일해봐서 아시지만 IT하고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쓰잖아요. 개발해달라고. 그리고 왔다 갔다 시간 걸리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딱 결정이 되면 IT가 알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그 자기가 뭘 반대했고 뭘 찬성했는지도 알고 있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게 작동을 할까요? 생각해보지만 작동이 잘 돼요. 그리고 평가는 당연히 팀 평가입니다. 개인 평가는 없습니다. 팀이 알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데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권한임인데요. 이 권한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결 규정을 내리고 뭘 이렇게 그래도 안 되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레이어를 다 없앴습니다. 부장 없어요. 제 밑에 옛날에 상무, 부장 이렇게 있었어요. 상무 없어요. 부장 없어요. 제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권한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내려갔잖아요. 뭐 할 게 없어요. 레이어를 싹 없애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권한임이라는 말을 안 해도 그냥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어지냐면 리포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써도 제가 못 봐요. 바빠서. 쓰지 마. 이거 리포트 안 써요. 그리고 오로지 뭐로 얘기하냐? 저희 분기별로 평가하거든요. 분기별 결과로 얘기합니다. 어저께 있던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스쿼드라고 그러는데 모아 스쿼드에서 상당한 돈을 써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12월 말이 다가오니까. 야, 이거 잘 돼가냐? 그때 직원들이 저에게 한 답이 뭘까요? 야, 이거 잘 돼가니? 야,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딱 한마디로 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닥치고 기다려 이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부장님 목표 달성하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목표 달성할 거라니까요. 알았어. 바이바이. 그러고 왔어요. 그냥 권한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조직을 만들면 그렇게 되냐면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은 다 없애버리고요, 고객 중심으로 알아서 해. 스스로 혁신해.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 책임도 니네가 져.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실제 조직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조직 구조죠. 여러분 모든 회사 갖고 있는 하에 역할 있고 위에 레이어 있고, 뭐 이쪽에 뭐 마케팅 팀, 이쪽에 뭐 전략 많은데 뭐 고객 뭐죠 리포트 뭐 분석하는 애,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애들을 다 한 대 뭉쳐놨어요.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아예 없고 다 이렇게 뭉쳐놨어요. 그러니까 권한 위임을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된 거예요. 제가 이 조직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사장인데 전략 다른 것도 생각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조직만 애들 제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트 써도 어차피 안 봐. 그러니까 보고도 안 해요. 중요한 건 있어요. 실패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되게 장려하는 문화를 일단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정답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고객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오케이, 넥스트.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하기 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하죠. 실패도 괜찮으니까 계속 테스트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크게 벌리는 거죠. 그런 과정은 당연히 다 거칩니다. 조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직도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조직도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트라이브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서를 샥 90도로 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딱 스쿼드를 만들고, 챕터가 흔히 말하는 부장이에요. 근데 이건 얘기하면 좀 기니까 어쨌든 다 TF로 만든 거예요. 모든 이 TF예요. 비즈니스 에즈 유저로 메인턴스하는 업무도 다 TF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 짜고.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 놉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왜 이렇게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장 시대에는 이런 수직적 힘, 정보력, 리더 이런 잘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고객이 막 이렇게 다변화되는 시대에 밀리니엄 세대 다르다고 막 지금 오늘도 강의하잖아요. 오늘도 HR 맨날 얘기하는 게 밀리니엄 세대 무슨 세대 막 다르고, 저희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다는 건 뭐냐? 리더가 솔직히 실력이 없다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뒤에서 서포트하고 코멘트를 해야지 리더가 전면에 나가서 끄는 건 안 된다. 이게 저희의 인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리더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없다. 미안하다. 너네들 믿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애가 붙어볼까요? 마케팅에 관련해서 100% 질걸요? 고객 많이 하세요? 아유, 제가 보기엔 훨씬 실력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공부를 합니다. 리더가. 왜냐? 왜 리더가 공부하냐면요, 이거 조금 빨리 좀 갈게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하고 엔드투엔드로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고 스스로 혁신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개념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노땅들이 안 바뀌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세뇌 학습을 했습니다. 세뇌 학습.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해외에 잘 나는 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해외 유명한 회사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가 보다. 이게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은 바인 앤 컨피던스지만 사실은 노땅들 세뇌 학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계층도 이제 세뇌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부장들도. 그래서 여기도 계속 세뇌 학습을 하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요 조직을 만들어 돌렸어요. 다 보라고.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다 보라고 보여줬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파이널리는 전임 직원 변화 관리하면서 갔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하는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이에요. 아침마다 미팅합니다. 10분씩, 15분씩. 그리고 포스트를 붙여요. 이 시각화는 되게 중요해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왜 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이게 되게 뇌의 발달이 좋고 창의적이 된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심리학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10분 정도 미팅을 하는데,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딱 이렇게 합니다. 매일 해요. 모여서 이렇게 회의해요. 회의라기보다는 업무 진행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는 애가 생기기가 좀 어려워요. 맨날 놀 수 없잖아요. 어저께 한 얘기 오늘 또 할 수도 없고 오늘 내일 또 할 수도 없으니까 지도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주인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하긴 해야겠구나. 대충 이게 넘어가기는 어렵네. 이런 거죠. 중료들이 보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서 디스커션을 많이 합니다. 여기 조직에 보면 크로스 펑셔널하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 애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토론할 때 싸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해봤거든? 이런 가장 큰 문제. 이제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아예 이제 표준어법을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감정을 상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택틱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집단 지성을 위해 디스커션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그 과정에 런앤 레슨을 짤막하게 얘기해 드리면 그렇다고 탑 매니지먼트가 노냐? 그렇지는 않아요. 탑 매니지먼트는 뭐를 하냐면 왓을 줍니다. 무엇을 해라 이렇게 줘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요새 고민하는 게 고객이 인게이지먼트하는 캠페인을 만들어라. 인게이지하지 않는 캠페인을 하지 마라. 이게 제 왓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인게이지 캠페인을 어떻게 만들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말한 인게이지라는 건 저에서 전략이라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고객이 무조건 몇백 자 써야 돼 우리 캠페인에. 근데 그런 캠페인 하면 안 먹힐 것 같죠? 10,000명 이상이 써댑니다. 쓴 돈이 얼마일까요? 100만 원도 안 썼어요. 커피 쿠폰 하나 주는 이벤트에 그것도 몇 명만 자기 사연을 100개씩 올려요. 100장씩 올립니다. 그게 10,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준 건 이거예요.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캠페인 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중간 관리자가 이제 힘들죠. 상무 임원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스텝은 좋아합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있어요. 잘할까?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많이 개입하면 자식만 망해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알아서 합니다. 스스로 고민도 합니다. 세 번째, 엔드 투 엔드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명확해요. 그러나 이슈가 없냐? 있습니다. 피어 프레셔, 동료의 프레셔가 작동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 아직 이게 좀 약한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작동은 합니다. 그래서 동료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바꿔준 적도 있습니다. 동료가 얘기한 거야. 인사를 동료가 합니다. 그다음에 TL이 좀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왜냐하면 적응해야죠. 완 내려야죠. 경영계획 짜야죠. 그래서 TL 실력이 막 드러납니다. 이거. 묻혀있던 TL 실력이. 그래서 이런 변화가지 레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구체적인 질문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질문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부사장님이 서 계신 거 보니까 저도 괜히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허락해 주시면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금 이경 부사장님이 맡고 계신 그 조직의 이름이 많은 걸 이야기해 줍니다. 조직의 이름이 고객 유지 트라이브거든요. 여기서 트라이브라는 게 애자일 조직의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트라이브, 스쿼드, 챕터 같은 용어가 사용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애자일 조직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세 가지 단어는 저희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우선 과거의 지식은 허들이 된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저도 과거의 지식은 오히려 함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량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바로 동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지식보다는 다이버스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경영학자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코멘트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SK텔레콤의 신상규 그룹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질문을 모바일 플랫폼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ER그룹을 맡고 있는 신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떨어본 적은 없고 제 집사람하고 눈이 마주칠 때 좀 떨리는데 오늘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스마트 오피스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사실 SK텔레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통신 회사,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미디어, 뭐 보안, 또 커머스까지 전체적으로 비즈니스를 AI를 중심으로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가 뭐 완벽하게 스마트 오피스를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시연을 드리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한 10개월 정도 많은 솔루션들을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한 그간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뭐 3월 정도인가요? 그때 기자분들을 모시고 5G X 망을 통한 또 스마트 오피스를 기자 간담회를 시연을 하면서 다음날 언론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잠깐 성대모사를 제가 해보자면 지금까지 이런 스마트 오피스는 없었다. 무늬만 스마트인가? 진정한 스마트인가? 진정한 스마트 오피스라는 게 어떤 건지, 과연 인테리어만 또 현란하게 또 편하게 이쁘게 바꾼다라고 해서 그게 스마트 오피스냐, 아니면 ICT 기술이 접목돼서 정말 일을 하는데 편하게 해주는 게 스마트 오피스냐, 이런 데서 저희들의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사무 공간이라는 게 사진이 조금 작아서 그런데요. 많이 변화해 왔죠. 예전 뭐 80년대 한참 저희들이 경제 성장기에 있을 때는 지금 보면 너무 답답한 모습이죠. 사무실의 모습이 닭장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아니면 똑같은 모양의 책상들을 일렬로 배치해 놓고 근무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2000년대 조금 오면서 좀 휴먼 센트릭하게 또 인체 공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면서 사무 공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많은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또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나 협업을 중심으로 한 사무 공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아마 이제 뭐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들도 많이 확산이 될 거고, 또 필요할 때마다 내가 굳이 딴 데 가지 않고서도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오피스가 아마 계속 진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 과연 스마트하게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 왼쪽 사진의 왼쪽에 보다시피 지금 이제 어떤 아까 애자일 조직도 말씀하셨지만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양한 조직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또 회의하는 모습, 또 직원들끼리 서로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모습, 또 아래 혼자서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사업 업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요즘 와서 필요한 거는 컬래버레이션, 즉 조직 간, 개인 간의 협업과 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개인이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컨센트레이션,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당연히 필요한 요소인데, 이 요소들을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새로운 ICT 솔루션을 가미를 해서 더 편하게 협업하고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더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 이런 데서 고민이 시작됐고, 이런 게 바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면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무실에 가면 나의 자리, 뭐 고정된 자리 또는 어떤 고정된 캐비넷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마치 나의 자산인 것처럼 느껴지죠. 즉 개인의 프로퍼티의 개념에서 저희는 쉐어링의 개념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굉장히 큰 소위 말해서 소셜 밸류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또 창출하게 된다라는 그런 그 기대 효과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스마트 오피스를 추구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업과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개인이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최근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이냐를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스마트 오피스가 이러한 환경들을 지원을 해준다면, 업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것들을 도와준다면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하게 될 거고, 소위 말해서 워라벨의 수준도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스마트 오피스의 컨셉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애자일입니다. 공간을 조금 더 지금 있는 공간, 아까 사무실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사무실에서도 아마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낮 시간에 혹시 다른 층이나 여러분들 근무하는 층에를 보면 자리에 앉아 있는 구성원이 별로 없는 때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 다른 층의 사무실을 가보면, 특히 마케팅 조직 같은 경우는 외근도 나가고 회의실에 가 있고 다른 조직하고 미팅하고 있고, 어떤 때는 심하게 80% 정도의 자리가 다 비어 있는 때가 많습니다. 굳이 이 많은 개인 좌석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애자일하게 즉시 변형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 개인들이 내가 일하고 싶은 좌석에 가서 앉고, 또 그러한 좌석들을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람이 하는 업무나 비즈니스의 형태에 맞게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왜 다 똑같은 책상, 똑같은 공간, 똑같은 크기여야만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간의 협업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동선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무실에 큰 3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데드 스페이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북적거리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감이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이 공간은 죽은 공간이면 어떻게 그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지? 또 너무 많이 몰리는 공간이면 그 공간을 어떻게 더 넓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오피스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ICT 솔루션이 도와줘야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컨셉의 모토는 Hassle-free work environment입니다. 즉 내가 나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를 해주자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회사나 다 사원증 예를 들어서 태그하고 가시고, 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지 근태 관리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연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도 심지어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오피스고,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으로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출퇴근 기록이나 이런 데 저장되고, 그런 게 근태 관리 시스템으로 연계돼서 초과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당연히 알게 되는, 내가 그런 데서부터 나의 업무, 내 손발이 자유롭게 해주자라는 그런 의미고요. 심지어 또 사무실의 온도, 조명, 소음 이런 것까지도 테스트해서 사무실 내 자리 너무 더워 추워 이런 부분들을 자동 제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까지도 파악해서 그렇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게 Hassle-free work environment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스마트 오피스에 구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실제 사무실에서 움직임, 또 온도, 아까 말씀드린 소음, 조명 이런 것들까지도 다 데이터로 제어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SK텔레콤의 을지로에 본사가 있는데, 그 본사 내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공간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종강역 옆에 센트럴폴리스라는 작년에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3개층을 아예 이제 탑 3개층을 얻어서 거기에 모든 저희들의 기술들을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업무가 다른데 왜 사무실은 다 같아야 되지? 라는 데서 출발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세일스를 하는 조직의 층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또 사업 기획 개발을 하는 부서들을 위한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 보고, 또 R&D를 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조직, 이런 데를 위한 층을 또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층들이 다른 컨셉으로 설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근도 많고, 또 외부와의 통화도 많고, 외부와의 미팅도 많고, 그런 조직의 특성들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또 사업 기획 개발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창의성과 수시로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사업 기획서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집중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업무들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을 또 설계를 해주고요. 사무실의 인테리어 컬러조차도 다 다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R&D 조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또 뭐 연구 개발하는 조직에 모니터를 3개, 4개까지도 놓고 일하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모니터 수나 책상 사이즈까지도 또 앉는 의자까지도 저희들이 개별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설계를 했고요. ICT 솔루션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면인식 페이셜 레코니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냥 내가 특별히 뭐 뭔가를 태그하지 않고 오가고 이런 것들이 또 보안 시스템하고도 다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또 좌석 예약 시스템, 아침에 출근할 때 모바일로 내가 오늘 어디 앉을지를 예약을 합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옆에는 안 앉으면 되겠죠. 특히 팀장님이나 임원들을 많이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또 오늘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사람 옆에 앉아서 같이 논의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면 그런 자리를 예약을 하는 거고요. 또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출장 갈 때 뭐 노트북, 서류 다 챙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 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폰을 자리에다가 연결만 시키면은 그 자리에 내가 일하던 내 PC 환경이 그대로 다 구현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애널라이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한 곳에서 분석하고 제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변경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게 간단히 사진으로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마케팅 조직 같은 경우는 외근도 많고 이렇게 이런 업무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 좌석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없앴고요. 수시로 외부 VP들하고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자유롭게 오가면서 뭐 전화 부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사업 기획 개발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컬러도 굉장히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이제 오렌지 컬러 같은 걸로 했죠. 그래서 수시로 미팅이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한편으로는 또 개인이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마지막 R&D 조직 같은 경우는 컬러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책상의 크기나 모니터 수 이런 부분들을 R&D 조직의 특성에 맞게 또 한편으로는 야간까지도 늦게까지 개발하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무실 내 휴게 공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디자인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간단히 뭐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델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인물이 안 돼가지고 외국 모델을 썼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월 달에 완공을 이제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그 공간에 와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에게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구성원들이 나는 이 공간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너무나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구성원이 92%, 또 실제로 협업과 소통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게 69%, 또 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스마트 오피스 환경이 그게 74%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이게 높은 숫자인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 입주하기 전에 다른 데 근무했던 거에 비교해서 보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20% 정도 향상된 그런 수치들이었습니다. 아까 IoT 동영상에도 뭐 센서가 나왔지만 세계층에만 해도 2,300개의 IoT 센서가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다 센서가 있고요. 뭐 이렇게 몰카가 아니고 안에 사람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것 정도만 감지해서 내가 지금 뭐 급한데, 예전에 뭐 화장실이 막 붐비면 다른 층 가고 그러잖아요. 그냥 비행기 안에 마치 비어 있는 걸 보듯이 지금 우리 층에 뭐 3번, 4번 화장실 룸이 비어 있구나, 그걸 보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까지를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또 실제로 원격 회의가 가능해지면서 지방이든지 해외든지 출장 가는 그런 빈도도 28% 정도 줄어들었고요. 페이퍼리스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종이 사용량도 44% 정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뭐 당연히 이걸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걸 지금 이제 어떻게 사업화를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SK텔레콤 구성원들을 위해서 먼저 또 적용을 해보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형태 공간들을 구성을 해보지만 이거하고 또 다른 모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 타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타입들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일을 위해서 사람이 이동하는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ICT 솔루션 적용을 통해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나를 위해서 데이터나 다른 것들이 이동하는 그런 체계로 가보자라는 게 근본적인 컨셉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각종 건물이나 사무실과 관련된 임대 비용이라든지 고정 비용이 줄어들고, 또 그럼으로써 또 스마트 오피스가 되면 기업들의 그 자산 가치가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이런 이코노믹 밸류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구성원들이 당연히 만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회사의 어떤 생산성이나 구성원들의 또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진이 되겠죠. 아까 만족도가 90% 이상, 실제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시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냐, 원래 있던 저희 텔레콤의 본사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6%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옮겨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 또 예를 들어서 출퇴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인 전체적인 코스트로 보면 그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줄어들므로 인해서 사회적인 가치도 저희들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는데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벤처나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만을 저희들이 또 오피스 공간만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을 지원하는 툴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직장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데 좋은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도 뭐 중학교 다니는 학생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10시쯤에 공부하고 온다고 그러면서 노트북을 들고 뭐 돈을 좀 달라고 해요. 왜 어디 가서 하려고 그러니? 뭐 도서관 가니 아니면 뭐 이렇게 독서실 가려고 하니? 물어보니까 아니요, 스타벅스 가는데요, 이럽니다. 요즘 스타벅스 가면 앉아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이미 학생들마저 공부하는 방식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소음이나 조명이나 뭐 와이파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준다면 굳이 독서실 그 좁은 세장 같은 데 가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요즘 또 밀레니얼 세대들의 생각인 거죠. 하물며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많은 구성원들 또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은 내가 일을 하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학생뿐만 아닙니다. 저도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종각에 있다고 하셨죠. 종각에 가서 저희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LG경제연구원의 강승규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 강승훈입니다. 두 분이 앞서 일어서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일어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두 분께서 그 성공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꾼 사례를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모든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세션이 필요가 없겠죠. 사실 많은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바꾸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한번 제가 이제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우리 한국 사례랑 일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숫자는 우리 30대 기업 소속 상장사의 인건 비율입니다. 보시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다 혹은 낮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런 속도로 계속 그 인건 비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는 아마 다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가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야 될 텐데 과연 이제 그게 오늘 세션의 주제이기도 할 텐데 그럼 과연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킬 여지는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는 그 지난 2016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랑 맥킨지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인데 그 우리나라 그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과연 본인의 업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생산적이고 어느 정도가 생산적이지 않은가를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시간 44분을 일을 하는데 그 중에 57%는 생산적인 시간이고 43% 정도는 불필요한 생산성이 낮은 시간이다라고 이제 응답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43%가 우리가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 43%에 해당하는 시간에 저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주 52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응해도 크게 이제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과연 어떤 측면에서 저 43%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을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10시간 가까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가 다들 하시겠지만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서 뭘 검색 이런 불가피한 시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 부분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실제 성과와는 관계없는 일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저희는 리서치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돌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가급적이면은 모든 걸 다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에 야 이게 이 말뜻이 맞아? 이게 정의가 정확해?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뭔가 이제 전화로 말을 하면 그 말씀을 좀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문서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또 보시면은 하여튼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누군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엄격히 하고 모든
그런 규정을 마지막 한 글자까지 적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해보면 많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금 요 얘기들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그 1944년에 지금 이제 미국 CIA의 전신인 그 OSS라는 조직에서 나치 휘하에 있는 이제 그 국민들한테 그 태업의 매뉴얼을 보낸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치 밑에서 레지스탕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위험하니까 일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생산성이 안 오르게 그렇게 일을 방해하라면서 배포한 이제 사보타지 매뉴얼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왜 이거를 따라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선가 온 스파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이제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신문사나 이런데 옛날 신문 아카이브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뭐 업무 효율성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1960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일하는 방식 개선과 비슷한 주제로 여러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없어진 건 비율이 아니라 그 회사들이 없어진 경우가 저는 더 많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런 노력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잘 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이제 주 52시간이 적용되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최고 경영자나 아니면 현장과 유리돼 있고 이제 특정 부서 사람들의 일처럼 인식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현장과 경영진의 커미트먼트가 부족하다라는 저희가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그 각 회사에서 많이 그걸 대비를 하는 그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면은 HR이나 아니면 그 노사관계 관련 부서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골방에서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야근을 줄이기 위해서 그분들이 야근을 하고 보고서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회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 현장과는 좀 유리된 저 사람들이 어디서 뭔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서 하나만 떨어지고 실제로는 바뀌는 게 없다.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저희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무엇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가 측면에서도 저는 생각할 점이 있다고 본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근무 시간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제 저희가 근무 시간이라는 건 일을 위해서 들어간 인풋이고 실제 아웃풋은 성과인데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풋만을 줄일 것인가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생산성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생산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근무 시간만을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일하는 방식을 잘 바꿀 수 있을까를 저희가 좀 리서치를 하다가 마침 일본에서 한 2016년부터 거의 전 경제계와 정부가 합심해가지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한번 그쪽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일본의 방식이 과연 우리한테 적용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왜 일본도 일본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걸 저희가 봐야 된다는 생각에 한번 봤습니다. 일본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한 이유도 우리랑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G7 국가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인데 보시면은 일본이 이게 꼴찌입니다. 일본이 이제 경제 대국이고 GDP가 매우 크지만 시간당 생산하는 그런 양으로 보면은
그다지 이제 G7 국가 중에서는 높지 않고 가장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동일한 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33.2불이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많이 일하지만 그 시간당 산출하는 그런 산출물은 그렇게 높지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동병상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뭔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또 하나의 이유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3대 인식 변화입니다. 뭐 일본 기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일본 기업은 그 맹렬 사원 혹은 기업 전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자기 생활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높이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일본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블랙 기업이라는 말인데요. 블랙 기업은 원래는 그 일본 그 폭력 조직 야쿠자가 그 정당한 사업을 가장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약간 의미가 변해서 잔업이나 이런 걸 많이 시키면서 이제 돈은 잘 안 주는 우리가 피해야 될 회사를 이제 블랙 기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많이 일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문화에서 이제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질타하는 문화로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된 것이 그 일본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하게 된 하나의 계기였고요. 특히 이제 2015년 크리스마스 날 그 일본의 가장 큰 광고 회사인 그 덴츠라는 회사에서 그 신입 사원 여직원 한 분이 그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원이 이제 SNS에 그 전에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이런 글을 남겨서 이제 문제가 됐고 보니까 그 전에 한 달간의 그 잔업 시간이 100시간 훨씬 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결국 이제 덴츠사의 경영진이 물러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일본 사회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총리가 직접 TV에 나와가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그런 회의를 주재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담당하는 그 특임 장관까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주 52시간은 기업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저희랑 약간 그 분위기가 달랐던 게 우리 이제 전경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경단련에서 자 그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모범 사례지까지 이제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기업계가 힘을 모아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이제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으면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첫 번째, 요 30%는 2013년도에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수고, 73%는 2017년에 응답한 그 기업들의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호응도는 높았다. 자, 그런데 이제 호응도와 별개로 그럼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 두 가지 수치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실제로 참여한 기업과 구성원의 불만도입니다. 그래서 51%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했는데 성과를 딱히 체감을 못했거나 별로 없었다라고 답한 기업의 수고요. 이 56%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했던 그 회사의 직원들이 들 중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에 불만을 가진 이게 매우 불만이다, 다소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그 직원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물론 이제 이게 그 일하는 방식 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1, 2년 사이의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결과 반영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의외로 상당히 실제 느끼는 체감적인 그런 성과는 낮고 특히 이제 실제 노동 시간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3년간 2016년, 17년, 18년에 그 2월 달에 그 실제 노동 시간인데 크게 이제 4시간 정도 줄어들었고 제가 요거를 이제 조금 분기별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매 3, 4분기 3개월간의 노동 시간을 이게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걸 하루로 나눠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5, 6분 정도 노동 시간이 준 그 정도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5, 6분 준 게 뭐 그게 맞냐 적으냐 저희가 따지기 전에 정부랑 기업이 다 나서 가지고 몰입한 성과로는 아무래도 조금 충분치 못한 2, 3년을 노력했는데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왜 그랬을까? 왜 정부랑 기업이 한 마음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을까?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설문 결과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일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왜 불만을 가졌을까를 저희가 이제 조사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응답한 게 그겁니다. 집에 일찍 가라고 하는데 일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일은 바꾸지 않고 그냥 일찍 가라고만 한 거.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는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건데 잔업 수당이 줄어들었다. 난 잔업 수당을 나의 고정 수당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다. 그 밑에는 회사가 왜 일률적으로 가라 마라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일찍 가라고 하는데 근데 위에 보스가 안 간다. 그래서 못 간다. 뭐 우리랑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제대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좀 밑에서 두 번째 2.7% 나온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건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집에 일찍 가라고 해도 할 일이 없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해가지고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없었다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기업은 과연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서 했던 수단이 뭔가?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유급휴가를 소진하라고 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일부 그 잔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에서 철수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좀 낮은 순위로 나와 있는 게 실제 사람들의 스킬을 높이거나 무슨 교육을 통해서 아웃풋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일을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일찍 보낼 것인가만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케이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전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면 과연 이제 성공 사례가 없었는가를 한번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성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돋보이는 성과 사례 하나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SCSK라고 그 스미토모 계열의 IT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2012년,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조금 일찍 일하는 방식 개혁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2012년에 비해서 2016년에 그 평균적인 그 한 달에 그 오버타임, 그러니까 잔업 시간이 26시간에서 17시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유급 휴가 사용률이 78.4%에서 9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을 덜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보시면은 자,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일은 훨씬 적게 하면서도 이제 성과는 더 높아지는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일하는 기업의 모범 사례로.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례를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 자세히 소개는 드리지 않겠는데 이제 이 회사에서 저희가 그러면 귀감으로 삼아야 될 건 뭔가를 한번 간략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보시면 이 회사가 일하는 방식 개혁에 성공한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이제 많은 회사에 가시면 회의실에 혹시 그런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뭐 회의 시간은 몇 시간이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 스티커를 이렇게 떼보면은 그 밑에 한 2, 3년 전에 붙였던 비슷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간헐적이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발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확 했다가 싹 잊어버리고 몇 년 가다가 다 한번 또 비슷한 걸 계속 이런 식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이 회사는 2012년부터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3, 4년 이상씩 이 정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회사는 우리나라에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4년, 5년씩 초점을 두고 하는 회사는 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습관 바꾸듯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참여는 하고 싶지만 나의 잔업수당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회사는 그래서 새로운 걸 좀 도입을 한 게 스마트 차례 인센티브. 이게 스마트 차례라는 게 스마트 챌린지라고 해서 이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꾼 그 운동의 이름인데 역 잔업수당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을 적게 하고 일찍 마치고 가면은 수당을 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잔업수당의 개념을 바꿔서 이게 회사가 인건비를 단순히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바꾸려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참여를 시켰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게 바로 이제 경영진의 진심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라고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말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저 편지는 뭐냐면은 이 회사 CEO가 고객들한테 직접 보낸 편지입니다. 이 회사 제가 아까 IT 서비스 업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을입니다. 일찍 회사에서 집에 가라고 해도 갑이 안 보내주면 사실 가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고객들한테 사장이 직접 메일을 보내서 우리 회사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뜻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언제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라는 메일을 직접 이렇게 보내가지고 고객까지 설득하는 작업을 하니까 구성원들도 이건 진심이구나라고 믿고 이제 같이 참여를 했던 것이 이제 성과를 거두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그 조직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일하는 공간 그런 방법론 측면에서 이제 일하는 방식 개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이렇게 일관성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의 이제 일하는 방식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Q&A 시간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감 순정렬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그걸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기홍 부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희도 오렌지 라이프 사례를 토대로 파일럿 팀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권역별 4개 팀을 6개월 운영해 본 바 가장 큰 장애가 과거와는 다르게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시에 익숙한 조직이 지시를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 생각보다 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렌지 라이프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극복했고 회사가 어떤 지원을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부사장님께 답변. 정확히 이 업이 어떤 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한 말씀 못 드릴 수 있겠지만 초기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경영진이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시키면 시킨 대로 했던 애들이 어느 날 합참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인가 내일인가? 야, 이거 막 이런 우왕좌왕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트라이브 리더하는 리더가 계속 개입을 해서 어떤 걸 도와주면 되겠니?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요. 감정적 싸움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쉬움은 초기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경영진이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믿음을 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
탕자가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게 나중에 착한 애 됐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컨시스턴시 얘기했잖아요. 그걸 믿어주는 걸 확실하게 경영진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건 아니지 하고 좀씩 바뀌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분기 단위 목표를 명확히 주셔요. 그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움직이죠. 보통 우리 이 스쿼드 조직하면 그러니까 분기의 목표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을 해야 되고 팀 평가니까 목표 달성 못하면 다 팀 평가 잘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있게 떨어지는 거를 상당히 커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서 믿어주는 모습, 컨시던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발표한 것처럼. 두 번째는 목표를 명확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 부사장님, 오렌지 라이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일종의 리드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오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고객 관련 일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확 좋다.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사실 있어요. 근데 몇 가지 부분에서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객 만족도 이런 거는 보험회사가 원래 고객 만족도 그 NPS라는 걸 조사를 하면 마이너스예요 다. 그래서 아직도 마이너스지만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놀라운 거죠. 저희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업셀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업셀률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수치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 이런 거는 꼭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면 생산성이 10배 올라간다. 그런 일 안 발생해요. 장담하니까 안 생겨요. 그런데 이걸 하면 1%, 2%는 개선되는 것 같아. 그게 누적되면 10년간에 2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시면 이걸 하면 새로운 뭔가 확 튀어나와서 세상이 변한다는 아니고요. 이걸 하면 조금씩 변화가 누적되면서 나중에 큰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 혁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식하고 조금 반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애자일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뭐 성과 목표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고 그럴 것처럼 저희가 생각이 되죠.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주기적인 성과 점검을 하고 이게 애자일 조직하고 같이 가는 대표적인 경영학자들의 제안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선택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네, 연결 속도가 조금 늦어서 화면이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네, 화면이 저한테 조금 늦게 뜨고 있기는 한데요. 네, 저한테 화면이 조금 늦게 뜨고 있어서 제가 차라리 읽어드리는 게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신본부장 그룹장님, 네. 이런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 오피스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쩌면 이 스마트 오피스의 시대조차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돼서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어이가 없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변화가 빠른 시대이고 실제 이것들이 지금 적용된 사례들 저희들도 이제 막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제 검증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이런 그 세계층의 공간을 만들고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 국내 뭐 각종 기관들 또 외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의 기업 기관 단체들에서 한 600분 정도가 왔다 가셨고 물론 뭐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해서 과기정통부 장관님들까지 해서 다 보고 가셨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 처리를 하는데 즉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육의 분야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텔레프레센스 이거는 그 개념을 확장해 보면은 오지에 있는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원격으로 교육을 얼마든지 서울에 있는 교육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발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자산의 또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난리지의 소유와 점유의 개념에서 전체적인 사회의 공유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런 거 부분들은 많은 기업들에서 아마 저희들에게 벤치마킹을 온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요청하고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주시고 같이 비즈니스적으로 콜라보를 하자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을 가서 실제로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라고 봤는데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애플이 최근에 지은 사옥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긴 했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저희와 비슷한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책상의 디자인까지도 거기는 실제 안에 팀을 만들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할까,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 오피스 이런 솔루션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화면이 죽어가지고요. 방금 드린 질문은 제가 급거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에 주신 질문인데요. 에이자일 조직에서 인사 담당자, 인사팀,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긴 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역할이 대체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세 분 모두께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GR 조직이라고 인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인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인사 담당자도 있고 인사팀도 존재합니다. 근데 AGR 조직 트라이브라고 하는, 제가 트라이브더니까 저희 트라이브 안에 리더의 모든 인사는 제가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새로운 일이 필요하면 새로운 사람을 그냥 확 뽑아갖고 조직을 하나 스쿼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인사에 얘기해갖고 야 어느 부서 사람도 줘, 어느 부서 사람도 줘 이렇게 다 얘기해서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오니까 뭐 이래갖고 이러면서 TF 만들잖아요. 근데 예자라면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 안에 모든 펑셔널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애를 딱 모아서 TF를 딱 그냥 띄우면 하기 때문에 트라이브 안에 모든 거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 당연히 인사는 또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 실패한 케이스에 제가 딱 하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로트가 아니야. 알았어?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고 무조건 가는 거야.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페트공이 생깁니다. 안 돼 힘들어. 주위에서 막 얘기합니다. 이거 안 좋아.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하고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간다. 후퇴는 없다. 그 대신 한 팀만 잠깐 해보는 거야를 명확히 경영자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배트공이 이 문제점을 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계속 HR을 오래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 담당자와 중앙 관리자가 뭐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많은 애자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각각의 역할에 맞도록 알아서 하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분명하게 기본적인 프린시플이나 팔리시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전하고는 다르죠. 예전에는 모든 거를 전사의 한쪽 HR 부서에서 센트럴라이제이션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전사에 전파하고 실행하는 것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디비저널 그룹으로 이렇게 좀 전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중앙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의 역할은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실제 자기들의 HR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필요한 쉐어드 서비스 기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급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HR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쉐어드 서비스 기능들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할까지마저 다 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어, 저는 이제 그 HR 담당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두 분 의견하고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약간 좀 관점을 바꿔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HR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진 않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이제 인사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인사에서 아직까지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도구가 뭐냐면 달력입니다. 달력. 달력에 딱 정해진 날짜에 인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뭐 구성원 서베이를 하고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업은 달력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거든요. 저기 이제 1년이란 기간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인데 사실은 인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인사도 조금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훨씬 더 리얼타임에 가깝게 사업 주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바꿔가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아마존이라든가 뭐 세일스포스닷컴 뭐 이런 회사에서는 그 구성원에 대한 여기 구성원 서베이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 대개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마존 같은 데는 수시로 합니다. 아, 지금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파악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사 담당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데 다 정답은 과거처럼 일을 한다면 필요가 없고 훨씬 더 이제 리얼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업에 도움을 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조금만 네, 네.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SK텔레콤이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몇 년부터 했거든요. HR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HR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전제를 저희는 이렇게 가져서 만약 지금까지 해오던 이걸 안 한다면 이게 없다면 if not의 관점에서 보니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채를 안 한다면 지금 막 비즈니스 모델이나 우리의 비즈 포트폴리오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을 즉시 그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연말에 공채 한번 하고 상반기 때 한번 꽂고 이런 방식이 없고 그냥 수시로 경력 채용이든 신입 채용이든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안 될까? 이동도 마찬가지로 사내 이동 꼭 1년에 한 번 뭐 연말에 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내 잡 마켓을 열어서 그냥 원하는 사람이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어 난 저쪽 부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동을 시켜주고 물론 양 부서 간의 협의 과정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요. 육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뭐 짜여졌던 뭐 대리급 교육, 과장급 교육 또는 뭐 승진자 교육 또 직무별로 어떤 교육 짜여진 교육 대신에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자기 과정을 개설하고 그런 구성원들이 만나서 셀프 스터디를 하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또 디지털 방식으로 어디서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방식으로 또 하고요. 보상도 마찬가지죠. 연봉 테이블 사내 사외의 잡마켓은 이미 저희들 뭐 개발자들 많이 외부에서 영입을 하잖아요. 그런 마켓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상도 주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소위 말해서 연봉 테이블에 의해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으면 좋은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HR의 펑셔널리 각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뀌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를 고민하면서 만약 기존에 이런 게 없다면이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강 박사님께 질문 하나만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질문은 이건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조와 환경 변화 이전에 전사 조직 문화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랜 관심에 정치되어 있는 조직에서 바텀업으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강 박사님. 정말 어려운 질문. 네, 어려운 질문.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는 바텀업하고 이제 탑다운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일하는 방식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저는 탑다운으로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윗분들이 일하기 편하신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밑에서 현장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문화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바텀업 그리고 이제 기업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하 관계가 있고 그렇게 아주 민주적인 조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어울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윗분들의 생각이 빨리 바뀌는 게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텀업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직을 일시에 그렇게 바꾼다는 건 상당한 조직에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어떻게 보면 애자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조직에 다 적용하는 게 좀 어렵다면은 일부 조직 정말 고객 접점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이 판단이 중요한 그런 조직 위주로 일부를 해보고 그 성공 체험이 옆으로 계속 번지게 하면서 결국 위까지 올라가게 하는 저는 그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작은 시도부터 하면서 위로 올라오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AGR 조직을 한다고 해서 회사 전체 조직이 다 AGR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업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다 바꾼 게 아니에요. 뭐 파이낸스 쪽은 당연히 AGR이 아니고요. 세일 쪽도 아니에요. 근데 고객 관련한 쪽만 전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AGR 조직 바꾼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고객 관련 필요한 부서만 전체로 바꾼다라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제가 아까 파이로트에서 약간 실무적으로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파이로트를 하고 성과가 좋으면 간다. 안 갑니다. 성과 좋게 안 나와요. 왜냐? 반대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조직 변화는. 그래서 바꾸는 조직의 카테고리를 딱 정하고요. 테리토리를 딱 정하고 여긴 다 간다. 그리고 먼저 1단계로 한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그 테리토리 아예 안 치고 이렇게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직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항 세력이 너무 힘이 강합니다. 안 되는 100만 가지 이유가 올라옵니다. 진짜 100만 가지 올라와요. 그럼 사장님이 보시고 야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제가 볼 네. 때는 확실하게 변화할 조직을 카테고리를 딱 네. 긋고 여긴 다 간다. 그리고 그거 시작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을 이제 랩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선 혁신과 관련해서 그 슌피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는 한번 상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혁신이란 창조적 파괴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죠. 저희가 지금 사회에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루고 있는 저희의 주제 일하는 방식의 혁신만큼은 가장 혁신이 덜 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지향점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소니의 워크맨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전제품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혁신 제품을 굉장히 오래됐지만 소니의 워크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워크맨은 실제로 한 가지 제품이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 차원이라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틀고 놀 때 대개는 어깨에 굉장히 큰 오디오를 들고 놀죠. 그죠? 그리고 네, 워크맨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공원에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워크맨을 허리에 차고 있는 걸로 바뀌었죠.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포트볼이라는 이 혁신의 가치라는 게 없었죠. 가치 차원이라는 걸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포트볼이라는 혁신의 가치가 어느 만큼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온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서도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모바일 같습니다. 어디든지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플루이드나 아니면 우리 seamless라는 이제 용어도 많이 쓰는데요. 그것들도 역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자유라는 가치도 저희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 디멘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라온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세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의 성과를 확인해 주셔서 저희한테 증명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오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런 책임을 좀 드리는 입장에서 저희가 박수로서 마무리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